리스본의 가장 오래된 심장, 알파마 지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한 구석에 박민준의 작은 한국 식료품 가게 아리랑마트가 있었다. 쨍한 코발트색 아줄레주 타일이 붙은 낡은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가지런히 정돈된 라면 봉지들과 고추장 통들이 이국적인 풍경 속 점점이 박힌 그의 존재를 알렸다. 민주는 올해 72이었다. 포르투갈 땅을 밟은 지는 벌써 40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자갈길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는 시간, 민주는 습관처럼 가게 앞을 쓸었다. 밤새 쌓인 담배꽁초와 정체 모를 종이 조각들을 치우며 그는 오가는 이웃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범지야 생허파크. 좋은 아침이에요, 박 선생님. 활기차게 외치는 옆집 카페 주인 주앙의 목소리에도 범지야. 민준의 대답은 건조했다. 수십 년을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들과 보이지 않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듯했다. 가게 안은 정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 한쪽에는 빛바랜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사진 속 환한 미소는 이제 민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다. 그마저도 묻는 말에 짧게 답하고 나면 어색한 침묵만이 전화선 양 끝에 내려앉았다. 민주는 선반 위 김치병들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았다. 반짝이는 유리 표면 위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이마 주름이 비쳤다. 수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만 그는 늘 혼자였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적한 오후였다. 민주는 배달 온 무거운 음료수 상자를 창고로 옮기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거뜬했을 무게가 이제는 버겁게 느껴졌다. 숨을 헐떡이며 상자를 끌던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민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바로 그때 가게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과묵한 노부인 소피아였다. 그녀는 늘 검은색 옷을 즐겨 입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민준은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다. 소피아는 아무 말 없이 민준에게 다가와 떨어진 상자를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민준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역시나 말없이 상자를 창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다. 고맙소, 부인. 민준은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에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십 년간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다. 소피아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는 돌아서 제 갈 길을 가버렸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도움이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도움을 받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민망함과 낯선 친절에 대한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상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서러움과 마주하는 일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민주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작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제의 도움에 대한 답례였다. 소피아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쿠엠에, 나, 아래층 박이오.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소피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들고 있던 김치통을 내밀었다. 어제 고마웠소. 이건 그냥 작은 성이요. 소피아는 김치통과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통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짧게 고개를 까딱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저 맛이 어떨지 모르겠소. 포르투갈 사람들 입맛에는 좀 매울 수도. 민준이 덧붙였다. 소피아는 잠시 멈칫하더니 문을 조금 더 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스투지 피칸. 매운 거 좋아해요. 그리곤 다시 문을 닫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본격적인 첫 대화였다. 그 후로도 그들의 교류는 단편적이고 서먹했다. 민준이 가게 앞에서 소피아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범디아 인사를 건넸고 소피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피아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코니에 놓인 제라늄 화분들, 햇볕 좋은 날이면 발코니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 그녀의 발치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는 얼룩 고양이. 소피아의 세계는 작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민준의 가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근처 식당 주인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포르투갈 학생들, 가끔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민주는 그들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대화는 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날씨 이야기, 축구 이야기, 새로 들어온 한국 과자에 대한 질문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종종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마치 소음 가득한 방 안에 홀로 유리상자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어느 주말 민주는 주왕의 권유로 동네 축제 준비 모임에 나갔다. 알파마 지구의 성인 준비로 동네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다.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정어리 굽는 냄새와 맥주 거품 속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민주는 한쪽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구경했다. 모두들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어울렸지만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걸 수 없었다. 포르투갈어가 서툰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장벽이 더 높았다. 1시간쯤 어색하게 서성이다 결국 그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가 오히려 그의 소외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우연히 소피아를 마주쳤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축제 안 가시오? 민준이 불쑥 물었다. 소피아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마룰 렌토, 시끄러워요. 그녀의 대답이 이상하게 민준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쩌면 저 무뚝뚝한 노부인도 자신과 비슷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소피아 사이의 공기는 아주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전의 완전한 무관심이나 어색함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가끔 가게에 남은 채소나 과일을 소피아에게 가져다 주었고 소피아는 드물게 자신이 구운 작은 빵이나 직접 만든 마멀레이드를 민준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짧은 감사 인사 외에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작은 나눔 속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희미하게 생겨나는 듯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준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근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자갈길을 두드리는 소리가 파도 선율처럼 애잔하게 들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소피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안쪽 자리로 가앉았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여기 앉아도 되겠소? 소피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비가 많이 오는군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에본 파라스 플란트스. 식물들에게는 좋죠. 소피아가 발코니에 제라늄을 떠올리는 듯 대답했다. 그때 민준의 눈에 소피아가 읽고 있던 책이 들어왔다.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집이었다. 페소아, 나도 젊었을 때 읽었소. 어려웠지만 뭔가 마음을 끄는 게 있었지. 소피아는 조금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세뇨 파크도 페소아를 읽으시는군요. 포르투갈에 처음 왔을 때 외로움을 달래려고 닥치는 대로 읽었소.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준은 멋쩍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금 긴 대화를 나누었다. 페소아의 시에 대한 이야기, 리스본의 변해가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짧은 회상까지. 민준은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목이 베는 것을 느꼈고 소피아는 남편이 좋아했던 파두 음악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깊은 슬픔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 허물어뜨렸다. 카페를 나서며 민준은 비에 젖은 알파마의 골목길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외로운 이 도시에서 아주 작은 온기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소피아의 조용한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어렴풋이 예감했다. 하지만 관계의 변화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데 서툴렀고 소피아는 여전히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민준이 한국식으로 호의를 베푼다며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자 소피아가 필요 없어요 라며 단호하게 거절해 민준을 당황시킨 적도 있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민준은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북적이는 술자리, 끊임없는 연락,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의리.
그것이 힘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이국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수많은 얕은 관계들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뿐이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닐까. 그는 소피아의 발코니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저 조용한 세계 안에는 어떤 깊이가 숨겨져 있을까. 시간은 알파마의 자갈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민준과 소피아는 여전히 매일 마주쳤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작은 선물을 교환했다. 민준은 더 이상 소피아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해주려 애쓰지 않았고 소피아 역시 민준의 어색한 친절을 조금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편안함이 아주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저녁 민준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위층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소피아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소피아답지 않은 소리였다. 그는 서둘러 가게 문을 잠그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소피아의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바닥에는 소피아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아끼는 고양이 피가로가 불안한 듯 맴돌고 있었다. 소피아는 의식이 있었지만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다. 부인, 괜찮소? 민준이 다급하게 물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다리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소피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발목은 부어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순간 망설였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 하지만 소피아는 병원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일단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서툰 포르투갈어로 물었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고집스러웠다. 민준은 어쩔 줄 몰라 잠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거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이거나 타인의 약점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소피아는 분명 도움이 필요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익숙한 방어기제와 인간적인 연민이 충돌했다. 그냥 구급차를 부르고 자리를 피할까? 아니면 민주는 고통스러워하는 소피아의 얼굴과 불안하게 울고 있는 피가로를 번갈아 보았다. 수십 년간 이 낯선 땅에서 홀로 버텨온 자신의 모습이 소피아에게 겹쳐 보였다. 외로움, 고독,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기댈 수 없었던 시간들.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얼음주머니를 찾아 소피아의 발목에 대주었다. 그리고는 그녀가 평소 즐겨 마시는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찻잔을 소피아의 손에 쥐어주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옆에 있겠소. 괜찮아질 때까지. 그는 서툰 솜씨로 소피아의 발목을 살폈고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차분하게 설득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행동에 소피아는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의지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결국 민준의 설득에 따라 병원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 민준은 택시를 불러 소피아를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용히 지지하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담긴 침묵이었다. 민주는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연결은 수많은 말이나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가장 약한 순간에 기꺼이 곁을 내어주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리스본의 밤하늘 아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행히 소피아의 발목은 골절이 아니라 심한 염좌였다. 깁스를 하고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민주는 소피아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약을 사다 주고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주고 고양이 피가로를 돌봐주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의 꾸준하고 조용한 도움 앞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물론 여전히 대화가 넘쳐나는 것은 아니었다. 민주는 주로 묵묵히 소피아를 도왔고 소피아는 조용히 그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소피아가 들려주는 오래된 파도 음반을 듣고 발코니에 앉아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동안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한 번은 민준이 서툰 솜씨로 끓인 한국식 닭죽을 소피아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였다. 소피아는 천천히 죽을 맛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베아 콘포르토, 위로가 되는 맛이네요.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십 년간의 이민 생활 동안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인정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소피아 역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알파마에서 나고 자란 어린 시절 이야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의 소소한 기쁨과 어려움에 대해서.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늘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타인에게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냈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피아와의 예기치 않은 우정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댈 수 있는 관계가 주는 깊은 위안을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준의 가게 운영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친절했지만 이전처럼 억지로 웃거나 과장된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대신 좀 더 진솔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과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깊은 고독감 대신 잔잔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물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문득 밀려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슬픔, 그리고 노년의 삶이 주는 쓸쓸함은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였다. 포르투갈 특유의 사우다드 정서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감정들을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소피아와의 조용한 우정 속에서 작은 위안과 힘을 얻었다. 소피아의 발목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민준과 소피아는 알파마 언덕 위에 있는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붉은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알파마 지구와 그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테주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4월 25일 다리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파도 선율이 바람을 타고 실려왔다. 그 순간 민주는 상 리스본이 낯설고 외로운 타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의 곁에는 조용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참 아름답소.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심, 노사 리스보아. 네, 우리의 리스본이죠. 우리의 리스본. 소피아의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이 도시의 일부가 되었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찾았다. 그 후로도 민준과 소피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았고 매일 만나거나 끊임없이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필요할 때 기꺼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민주는 이제 친구의 숫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 수십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주는 충만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민주는 여전히 알파마 골목길에서 아리랑 마트를 운영했다. 가게는 예전처럼 정갈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선반 위 김치병들을 닦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피아의 발코니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라늄이 붉게 피어 있었고 고양이 피가로가 나른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 민준은 가게 앞을 쓸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리스본의 밤하늘은 여전히 깊고 푸르렀지만 이제 그에게 외롭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소피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피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소피아의 작은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알파마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삶의 깊이를 담은 노래처럼 들렸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세상의 통념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년의 이방인은 마침내 수많은 관계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진실된 연결 안에서 조용한 평화를 찾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서로의 존재를 비추는 작은 등불 같은 우정 속에 있음을 그는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잔잔한 밤 공기 속에서 두 노인의 조용한 우정은 리스본의 달빛 아래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이제 아침 인사가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다. 주왕의 활기찬 범지야에 그는 눈을 맞추며 범지야 주왕, 오늘 날씨 참 좋구려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민준의 내면에서 일어난 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자신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그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고독은 이전처럼 날카롭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평화로운 공간이었고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가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정감이 함께했다. 가끔 한국에서 자식들이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예전 같으면 어색한 침묵과 의례적인 안부만이 오갔겠지만 이제 민주는 먼저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리스본의 날씨, 가게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소피아 할머니와 함께 전망대에 다녀온 이야기까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금 놀란 듯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관계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얼어붙었던 강물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녹기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소피아와의 우정도 특별한 사건 없이 잔잔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은 민준의 가게에서 소피아가 가져온 포르투갈식 디저트와 민준이 내린 한국식 믹스커피를 마시며 오후를 보내기도 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전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민준은 소피아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어설프게 설명해 주었고 소피아는 민준에게 바칼라우, 대구 요리의 비밀 레시피를 살짝 알려주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했고 그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며 웃었다. 한 번은 민준이 감기 몸살로 가게 문을 며칠 닫은 적이 있었다. 끙끙 앓아 누워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소피아였다. 그녀는 말없이 따뜻한 닭고기 수프 한 그릇과 직접 만든 레몬 생강차를 들고 와 민준의 침대맡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이마를 한번 짚어보더니 역시나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뜨끈한 수프를 떠먹으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누군가의 이런 보살핌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위로였다. 민준은 깨달았다. 노년의 우정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정적인 감정의 교류나 끊임없는 만남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태나 빈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신뢰였다. 알파마의 골목길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파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애절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가진 그 선율은 이제 민준에게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끌어안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영혼이었고 이제는 민준 자신의 삶의 배경 음악이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소피아의 발코니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성껏 가꾸는 제라늄은 오늘도 붉고 선명하게 피어 있었다. 마치 그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우정처럼. 민주는 가끔 젊은 시절의 친구들을 떠올렸다.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 그 많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친구도 많았고 간혹 소식이 들려와도 이제는 너무 멀어진 서로의 삶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웠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각자의 삶의 무게에 눌려 혹은 사소한 오해와 달라진 가치관 때문에 관계는 소원해졌다. 그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관계들을 떠나보내고 정말 소중한 몇몇 관계만을 남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친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소피아라는 존재에 감사했다. 그리고 가게를 통해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비록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아닐지라도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소소한 연결들이 그의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관계들이 모여 만드는 삶의 결이라는 것을. 어느 날 민주는 가게 한쪽 벽에 걸려있던 아내의 사진 옆에 작은 사진 하나를 더 걸었다.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에서 소피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나가던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찍은 조금은 어색하지만 두 사람의 미소가 담긴 사진. 그 사진은 민준에게 리스본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소중한 우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해가 저물고 민준이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소피아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샌호 파크, 오늘 저녁에 파두 공연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근처 타베르나에서 아주 실력 있는 파두 가수가 온다고 하더군요. 소피아가 먼저 무언가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민주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소, 부인. 아주 좋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알파마의 작은 타베르나에 나란히 앉아 파두 공연을 감상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파두 가수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삶의 애환을 담아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절규하듯 터져나왔고 때로는 속삭이듯 낮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더 이상 그 노래가 단지 슬프게만 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함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소피아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타베르나를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상쾌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알파마의 밤길을 걸었다. 자갈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민주는 문득 행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행복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밤길을 함께 걷는 것. 그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스며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곁에 있는 소피아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이 낯선 도시에서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준 이 모든 시간에 감사했다. 그의 노년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잔잔한 파도 선율처럼 깊고 풍부한 여운을 남기는 시간이었다. 다음 해 봄, 민준의 가게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가게 앞 작은 공간에 소피아가 가져다준 제라늄 화분 몇 개가 놓였다. 삭막했던 가게 입구가 화사한 색깔로 채워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꽃을 구경하며 민준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민준은 이제 그런 관심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는 소피아에게 배운 대로 제라늄에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다. 꽃을 가꾸는 일은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준과 소피아의 관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민준은 소피아가 병원에 가야 할 때 동행했고, 소피아는 민준이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포르투갈어로 된 문서를 읽어주거나 관공서에 함께 가주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법을 터득했다. 한 번은 민준의 생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특별히 챙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소피아가 작은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을 들고 그의 가게로 찾아왔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포르투갈어로 불러주었다. 민주는 어색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소피아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와인을 나누며 조촐한 생일 파티를 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